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해양 수질 오염학을 맡게 된 김기범 교수입니다. 저는 906호에 있고요. 906호에 있고 제 휴대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련되어져서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상담도 한 게 없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전화나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병리동 906호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영에 방문한다든지 그랬을 때 면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출장이 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직접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아니면 메일 아니면 카톡으로 미리 방문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양수질오염학은 아마 여러분들이 해양환경공학과에 와서 듣는 수업 중에서는 가장 쉬운 과목이 될 겁니다. 제가 기기분석, 그다음 환경통계학, 수질화학 좀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과목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어떤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아마 다른 것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책만 혼자 스스로 읽어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통계학이나 환경공학수학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해양오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두 번은 이야기했을 것, 아마 그러한 단어들,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의를 하고 시험 칠 때도 지금까지는 보통 수강생들이 기출문제 나오면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 주면 제가 그 예상 문제를 취합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서 그대로 30문제 혹은 40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 제가 내는 거나 학생들이 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번 학기에는 아시다시피 비대면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아마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아마 실험이라든지 그런 수업 말고는 가급적 비대면을 권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비대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만나기는 힘들 것 같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것이 지금 3학점이기 때문에 25분 동영상을 3번 제공할 겁니다. 제공할 때마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지 않아도 그냥 이 책을 펼쳐놓고 찾아보면 답을 풀 수 있을 그런 문제 한 차시마다 25분마다 5개에서 10개의 문제를 이 본문 안에서 그냥 가로넣기 혹은 약간 주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제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엑셀 파일에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 답변을 써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써놓으면은 그게 바로 중간고사 예상 문제 그리고 기말고사 예상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로 뭐자 고치지도 않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30문제 혹은 40문제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따라서 학점을 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25분, 26분 강의를 하고 각 강의마다 5문제에서 10문제를 제가 답을 제외하고 문제를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책을 찾아서 답을 써 넣으면 그걸 꾸준히 다 모으면은 한글파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해양수질오염학은 교재는 이렇습니다. 교재는 해양오염입니다. 해양오염이고 예스 24시나 교보문고로 가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구매하기가 싫다 그러면 아마 선배들 중에서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쉬운 과목이라서 그래서 선배들한테 책을 얻어서
굳이 사지 않고 얻어서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대면 수업이었으면 책만 소개하고 사실 끝냈을 텐데 이제는 비대면 수업은 무조건 컴퓨터가 다 관리를 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그래서 얘는 1교시를 하더라도 수업만 부르고 얼굴만 보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1주차 1교시를 해야 됩니다. 25분짜리. 그래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 1장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장만 하면은 아마 3교시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장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PPT로 띄우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냥 이 책이 나오는 게 그대로 이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가지고 참고할 만한 사진을 위에 띄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띄우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장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는 오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오염은 영어로는 pollution 혹은 contamination. contaminate 됐단 말은 어학적으로는 전염되었다 혹은 오염되었다 그런 뜻인데 한국말로는 pollution이나 contamination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contamination 똑같은데 영어에서는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알았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이것은 한글은 똑같은데 영어가 다르고 어떤 것은 영어는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뜨겁다, 맵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적당하게 이 오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오염에 대한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한 단어는 이슬비, 가랑비, 폭우 엄청나게 많이 있죠. 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희 북극에 가면 눈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노우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저희 북극 쪽에 가면은 스노우도 종류별로 이름이 쫙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오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단어하지만 외국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벌써 영어로 몇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의에 대해서도 이 챕터에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오염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글자가 아마 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것을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아마 노트북만 사용하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띄우고 있는 이 글자들이 다 보일 겁니다. 자, 오염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오염은 나쁘다. 그죠? 어떻게 나쁘냐? 누구에게 나쁘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나쁘냐를 측정하는 이런 게 사실 과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하구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하면은 중금속, 살충제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바다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양이 확 흘러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폭우에 의해서 강물에 흘러나온 그 입자 많은 것들, 토양 이런 것들도 오염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번 바로 한남편인가요? 지난번 태풍, 폭우 왔을 때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자문서에서 갑자기 이제 물을 급히 방류를 왕창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소송을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해양 생물들은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우에 의해서 토양 물질이 들어온다. 혹은 사천만과 같이 그냥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있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전에 매미 태풍 왔을 때 진주의 남강댐에서 그 수로를 딱 열어서 그 가득 차 있는 물들이 갑자기 사천만으로 흘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성과 사천 사이에 있는 사천만, 그 만은 원래는 바닷물입니다. 항상
항상 바닷물인데 갑자기 담수가 유입되니까 그 사천만에서 양식을 하고 있던 바다 생물들이 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그 양식 주민들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수가 어떻게 오염물질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그 지역에서는 어떤 해양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수도 오염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상상에는 중공수이나 살충제 이런 것들만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에 떠 있는 입자들 갑자기 담수가 들어온다. 혹은 열. 사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이런 곳에서는 확습탄을 태우든지 아니면 우라늄 방사선 동요소를 반응을 시켜서 엄청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을 이용해서 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물을 그 상태를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필요하게 되고 그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수를 씁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그 냉각수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 뜨거워진 물은 그냥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온배수입니다. 온배수. 그럼 온배수 또한 그냥 바닷물이에요. 그냥 바닷물인데 온도가 약간 더 높아졌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바닷물이 좀 따뜻해지면 좋겠네. 수용될 수 있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생물들은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될까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생기기 이전에 그 지역에서 양식이나 해산물을 잡아서 생계를 영위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온배수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죠? 왜냐? 바로 그 온배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의외로 상당히 이렇게 해양 오염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열,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토양, 중금속이나 살충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우리가 잡아먹는 당치라든지 굴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잡아먹는데 못 먹으니까 양식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잡아먹지도 않는 천연기념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희귀한 종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죠?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이 지역에는 천연기념물이 있다. 이 지역에는 뭐가 있다 해서 신경을 씁니다. 왜냐? 그런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당연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은 언젠가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 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해양 오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러한 나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률이 낮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별 조치가 없었는데 심각하게 확산되니까 어찌 됩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혹은 2.5단계 더 심해지면 3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정책,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났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들이 공장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에서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양 플랜트 석유 시추하는 곳이라든지 선박에서 아니면 기름 유출에 의해서
진짜 다양한 곳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져서 대기나 대기 강을 타서 해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해양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그러면 해양으로 유입되어지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해성 폐기물. 뒤에 보면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면 뭐가 있느냐? 비료, 그다음 비잔류성 폐기물, 잔류성 폐기물, 고용 폐기물. 책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꼭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먼저 분해성 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분해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분해가 안 되는 것은 뭐죠? 그건 잔류성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장 넘기면 분해성 폐기물, 그 다음에 잔류성 폐기물, 잘 분해가 되지 않는 폐기물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시가스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 필수입니다. 생활 필수죠.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부엌,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죠?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들은 당연하게 자연 상태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농업 폐기물, 뭐 도살장, 냉동 공장, 설탕 공장 이런 곳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다 이것은 유기물들입니다. 그죠? 설탕을 만들 때 쓰는 사탕수수, 그 다음에 도살장, 도살하는데 도살하다 보면 당연하게 어쨌든 피가 막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 다음에 술 만드는 것, 술도 뭐죠? 보리, 밀, 쌀,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나온 것들도 전부 다 뭐냐? 유기물이기 때문에 다 분해성 폐기물이 됩니다. 종이 만드는 것, 다 이것들은 분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름도 나오죠, 그렇죠? 기름도 보면 물론 이 안에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름 그 자체가 뭐냐? 동물이나 식물이 오래되어져서 남게 된 겁니다. 그죠? 어떤 화학적 어떤 변화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에 비료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라고 비료를 주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바다에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육상에서 많이 나와서 바다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분해가 되어져서 질산, 아질산 혹은 인산 이렇게 영양염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양염들은 바다 해양 생태계의 영양원으로 작용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양 생태계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그다음 영양성분, 영양령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그 동물 플랑크톤을 갑각류나 어류가 잡아먹고 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영양화, 즉 적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염물질이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제때 버리고 있죠. 근데 약간 귀찮아가지고 그냥 싱크대에 좀 모아뒀다가 그 다음날 버리지 않았다가 좀 바빠가지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냄새가 점점 더 납니다.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사과 껍질이나 음식물 찌꺼기 하면은 맛있는 라면 냄새, 된장국 냄새가 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하루만 지나도 그 안에는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 형이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유기물 분해는 뭐냐? 호기성 박테리아가 아니고 현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현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냄새가 독하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렇게 유기물들이 산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 유기물을 일반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호기성 조건이죠. 호기성 상태. 호기성 미생물인데 만약에 이때 산소가 없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때 벌써 이 안에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음식물 집기가 천지예요. 어찌될까 미생물들이 당연하게 산소를 이용해서 그 음식물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겁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산소가 점점 수비되어져서 산소가 어느 순간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음식은 많이 있어요. 그럼 어찌 되느냐? 모든 곳에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으면 현기성 박테리아도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산소가 많으면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이만큼 있고 현기성 박테리아는 진짜 요만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소가 없어지면 어찌 되느냐? 호기성 박테리아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합니다. 쭉 줄어들고 번식도 못하니까 줄어드는데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가 없네? 그 순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산소는 없는 대신에 그 안에 물속에 보면 이런 질산이나 아니면은 세산이나 아니면 황산이나 아니면 CO2 그냥 이것을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현기성 미생물. 그 미생물을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에서 산소를 이용합니다. 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어찌될까요? 끝내는 질산이온, 황산이온,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는 N, 여기는 S, 여기는 C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속에는 뭐가 있죠? 물속에는 H가 있습니다. H.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이 나옵니다. 어찌될까요? 얘들은 이러한 부산물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탄가스를 안 마셔봤죠? 저기 어떤 갯벌에 갔는데 갯벌에 조금만 가면 어떤 곳에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요. 뭐냐? 거기에선 이런 이런 황화수소가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냐? 당연하게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순간 해양생물들은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지역에 오면 여기는 저소생물도 많이 있고 고동도 있고 조개도 있고 많이 사는데 만약에 거기가 유기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다가 끝내 산소의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러한 성분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물속에는 뭐가 되느냐? 물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과 같은 가스가 농도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해양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용존 산소 농도가 매우 낮으면 동식물들이 소멸한다. 죽어야죠. 산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산소가 있으면 살 수 있는 호기성 미생물,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현기성 미생물이 있는데 식물이나 동물은 아닙니다. 산소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지만 태양이 없으면 끝내 어떻게 되냐? 광합성을 못해요. 그럼 끝내 어떻게 되냐? 걔들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산을 한번 볼까요? 마산의 자료를 보면 실제 마산은 이 그림을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물론 농도가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봐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저층 DO, 그러니까 저층 용존 산소입니다. DO라고 하는 것은 디졸브드 옥시젠입니다. 그러니까 용존되어져 있는 산소, 용존 산소입니다. 이게 빨간색 한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 dangerous 이런 뜻입니다.
1, 2 이런 말은 상당히 저산소 혹은 빈산수, 아주 빈약하다 산수. 어디 있느냐? 마스막 이쪽 혹은 거제, 삼성, 조선, 소가 있는 이 고연만 한쪽 이런 쪽이 저산소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적이에요. 마산만은 여름철만 되면은 해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온이 높아지면 어찌 되냐? 여기는 유기물이 많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소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찌 될까요? 물속의 산소의 농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쪽은 6, 7, 8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럼 이쪽만 가도 산소 농도가 1, 2 수준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해양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해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기물, 도시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제지공장, 펄프공장, 양조장, 도살장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양이 너무 심한 곳에 너무 심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저산소 수기가 나타나게 되고 해양 생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료입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2차 시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